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특별 군사 작전 중단. 2. 좋은 계획은 폴란드에서 나옵니다. 3. FA-50 성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이 러시아에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등에 업은 폴란드 때문에 러시아가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폴란드의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마릴시 부하시차크는 얼마 전 폴란드 남부에서 러시아 간첩단을 색출했다고 폭탄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하는 무기와 탄약의 주요 환승 지점을 공격하려던 러시아 특수부대를 조기에 적발하고 박살낸 건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이를 명분으로 삼아 자국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에 반드시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러시아를 윽박질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폴란드를 생각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고압적인 자세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토록 폴란드의 영향력이 강력해진 이유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꼽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속도로 FA-50 폴란드 인도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 정부 또한 우리는 곧 FA-50 받을 거니까 미그 29는 우크라이나가 가져 라는 식으로 대놓고 발언했는데요. 오늘은 국경을 초월해 유럽의 하늘을 지키는 FA-50 폴란드 수출 버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FA-50 경공격기의 폴란드 초도 물량 인도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믿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인데요. 카이가 밝힌 폴란드 초도 물량은 8월 2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12대가 모두 인도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폴란드가 FA-50 도입 총괄 합의에 서명한 지 고작 1년 만에 앞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이는 비상식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오죽하면 FA-50과 동일한 4세대 전투기이자 폴란드가 추가 도입을 논의 중인 F-16은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 측에서 아무리 급하다 해도 2020년 후반은 되어야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하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상하게 따른 거지. 이게 정상이라고 폴란드를 어르고 달래는 중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예 보란듯이 품질 검사까지 마친 폴란드용 FA-50을 공개해버리면서 압도적인 수준 차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FA-50 복측 경공격기급 사양을 갖춘 폴란드 수출용 FA-50GF입니다. FA-50GF는 개파일러의 줄임말로 문자 그대로 공백을 메꾼다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FA-50GF는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완벽한 타이밍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덕에 폴란드는 아무 걱정 없이 미그 29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긍정적인 반응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빨리빨리만 신경 쓰다가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라도 고작 1년 만에 4세대 전투기 인도를 시작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주장은 자세한 사정을 모르게 할 수 있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도 그럴 게 FA-50GF 초도 물량은 사실 방사청과 카이가 맺은 계약에 따라 생산이 예정되어 있던 타-50 블럭이 전함 훈련기를 일부 개량한 기종입니다. 이 물량이 8월에 폴란드로 우선 인도되는 셈인데요. 더군다나 타-50 블럭이는 개발 이후 FA-50과 생산 라인을 일어난 덕분에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T-50, 50 FA-50을 모두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종 전환과 개량의 소모되는 시간을 대폭 감축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외에도 대한민국 카이만이 보유한 대형 우북 드릴링 시스템 LIDS와 자동 조립장치, 패스 등 독자적인 자동화 설비도 전투기 제작 기간을 극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빠른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유독 느린 것뿐입니다. 게다가 FA-50GF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공군이 전함 훈련기로 사용하는 타-50 블럭기를 개량해 제작한 만큼 성능 면에서도 상당히 월등합니다. 진화하는 전투기를 모토로 삼은 만큼 FA-50의 계보는 상당히 복잡한 편이지만 그 뿌리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FA-50 계열 전투기는 외형으로는 거의 구분이 어려울 만큼 비슷합니다. 실제로 FA-50GF 동체는 타-50, FA-50과 동일한 전장 13.1m, 전폭 9.4m, 전고 4.9m로 상당히 날렵한 인상인데요. 주무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타-50 블럭을 기반으로 한 만큼
GDA-50 20mm 기관포, AGM-65 매버릭 공대지 유도 미사일, 젠 유도 폭탄 등 폭넓은 무기 체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면 굳이 FA-50GF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을 리 없죠. FA-50GF는 FA-50 블럭 10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일명 ATP를 추가로 탑재했는데요. ATP는 목표물의 식별과 자동 추적, 정밀 유도 무기의 유도 기능을 담당하는 장비입니다. 이 ATP 덕분에 FA-50GF는 GPS 기반 공대지 유도 폭탄인 젠보다 더욱 정밀한 GG-12 페이드-A 레이저 유도 폭탄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ATP는 레이저 조사를 통한 정밀한 투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야간 표적 식별 장비와 비교했을 때 최소 2배 이상의 거리에서 최대 5배의 해상도로 표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FA-50GF는 목표를 타격한 후 표적의 상태를 확인하는 비다 절차에서 굳이 저공 비행을 하며 위험에 노출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고, 임무의 정확성은 물론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FA-50GF가 담당하게 될 임무를 생각하면 최적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50은 태생부터 중심 깊숙이 침투하는 공중우세 전투기가 아니라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대화력전, 즉 베이티크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공격기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A-50 계열에는 내장형 위성 항법 장치인 EGI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데요. EGI는 항공기의 자세와 항법 정보처럼 무장 투하와 비행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항공기 시스템에 제공해주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FA-50GF에 장착된 EGI는 오차 누적도가 작고 정밀한 링레이저 RG와 통합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FA-50GF의 폭격 정밀도는 F-16과 비교해도 오히려 우수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ATP와 EGI를 탑재한 FA-50GF는 근접 항공지원 CAS, 적군 집결지에 폭격을 가하는 항공차단 임무 인트, 지상 목표물에 타격하는 ATP에 특화된 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와의 최전선에서 폴란드 국경 수호를 담당할 FA-50GF의 임무를 고려한 설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제공 능력을 고려하면 공중우세보다는 신속한 전방 차단이 더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FA-50GF의 모체가 되는 타-50 블럭이프와 훈련기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오버스펙의 기체입니다. 타-50 블럭이는 기존 타-50 전술 입문 훈련기를 개량한 버전인데요. 타-50을 발전시켜 개발한 FA-50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 타-50 블럭이입니다. 정리하자면 최초의 T-50 고등 훈련기가 있었고 이를 개량한 것이 타-50 전술 입문 훈련기입니다. 그리고 타-50을 경공격기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 FA-50.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개량을 거친 훈련기가 바로 타-50 블럭이인 건데요. 그렇기에 타-50 블럭이는 비록 이름만은 훈련기이지라도 무장 능력과 성능 자체는 FA-50과 동급 이상입니다. 실제로 타-50 블럭이는 FA-50의 기능과 성능 향상을 기반으로 약 80건에 육박하는 설계 변경을 진행했고 당초 공군에서 타이에 요구했던 능력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타-50 블럭이는 적의 유도 미사일이나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과 전자방해책 투발장치인 CMDS 등이 전자전 장비가 추가되었고 야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MBS도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FA-50과 동일한 이스라엘 제2일 M2032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되어 100km급 탐지 범위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말만 훈련기지 왜 오버스펙이라고 하는지 납득이 가실 텐데요. 그런데 심지어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계약한 FA-50 물량은 총 48대로 12대의 FA-50GF는 그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선봉대에 불과합니다. 폴란드의 하늘을 수호할 진짜 본대는 바로 2025년부터 36대 인도가 계획되어 있는 FA-50P입니다. FA-50P부터는 지상 화력 지원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제공권 확보에도 투입될 수 있는 스펙인데요. 경공격기로서의 FA-50은 주 임무가 지상 표적 타격이기 때문에 펀치력은 좋아도 리치가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체가 작은 탓에 함속 거리가 짧고 상대적으로 공대공 능력이 부족한데요. 물론 대한민국처럼 하이 미들 로 믹스 체제를 운용하여 하이엔드급 전투기를 다수 보유한 국가라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폴란드처럼 KF-21, F-35 수준의 고성능 전투기가 부족하다면 FA-50이 다방면에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고성능 항공기의 업무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FA-50PL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FA50 블럭 20의 성능을 갖출 예정인데요. 우선 가장 큰 개량 포인트는 기존 444km였던 전투행 동반경 확장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FA50PL에는 현재 150갤런 수준의 외부 연료 탱크보다 2배가량 증가한 300갤런, 1135리터의 외부 연료 탱크가 장착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그동안 없었던 공중급유 장치가 추가되는데요. 심지어 소형기에 적합한 프로브 도구 방식의 공중급유 시스템으로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 번에 복수의 FA50PL에 동시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FA50PL부터는 이살 레이더가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기계식 레이더를 운용한 탓에 지상과 공중 표적을 동시에 탐색할 수 없었지만 이살 레이더가 장착되면서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난 것입니다. 게다가 이살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이전까지 에임쿠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한 최소한의 자체 방어만 가능했던 FA52, 에임 120 남냉 공대공 미사일 등 중거리 무장체계 운용이 가능해졌고 BVR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FA50PL은 외견만 비슷할 뿐 FA50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기로 재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또한 FA50PL을 계기로 FA50 블럭 20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특히 1998년 IMF 사태로 전술기 교체 시점이 다소 늦어진 우리 공군의 입장에서 FA50 블럭 20은 KF-21 보라매가 전력화되는 2032년 전까지 발생한 전력 공백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최선의 대체 수단입니다. 이처럼 20년 전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을 입증한 T-50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하고 있는데요. 오직 대한민국이라서 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두 나라가 만약 같은 무기체계를 공유하더라도 그건 말 그대로 남의 일인데요.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가 아니라면 자신의 전력을 노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건 당연한 상식이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상식에 들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 사용자 클럽인데요. 이름만 들었을 땐 가벼운 소모임처럼 보이지만 K9 클럽은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근 장고 끝에 K2 대신 레오파르트 1을 선택하면서 막수를 내린 노르웨이마저 대한민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K9 클럽에 참여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단일 자주포 컨슈션 K9 자주포 사용자 클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지나도 전장에서 포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포는 드론과 결합한 초정밀 포격으로 포격 전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자국의 자주포 운용 노하우나 기술은 최대한 숨기는 게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포병 전력 노출이라는 건 결국 지상전의 뿌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력을 공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말인데요. 통상 군사정보는 타국은 물론이고 자국 내에서도 최대한 모호하게 다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K9 자주포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 70%라는 경이적인 수치 덕분에 오히려 기술과 전력을 숨긴다는 게 무색해져 버린 건데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죄다 K9 운용국인이 이제 와서 굳이 운용 노하우 등을 숨겨봐야 주변국들 눈치만 보게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삼중벽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머나먼 유럽의 끝까지 퍼져 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방산시장의 신화 다름없는데요. 그리고 이 덕분에 K9 자주포는 세계 방산시장에 다시 찾아볼 수 없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나라들의 모임, 일명 K9 사용자 클럽입니다. 이 국제회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K9 자주포 운용국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노하우와 기술을 나누는 정보 교류의 장인데요. 운용국들은 지형과 사용 환경에 따른 운용 및 유지보수 노하우, 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 등을 공유합니다. 회의 주제가 현존하는 최강의 자주포라는 것만 빼면 흔한 자동차 동호회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한 효과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K9 클럽은 지난 2022년 4월 대한민국에서 최초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노르웨이가 먼저 나서서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게다가 생산국인 대한민국, 개최국인 노르웨이를 포함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 주요 운용국 6개국이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는
노르웨이 최대 규모 방산업체인 콩스바그와 호주 CBG 시스템즈가 참여하면서 K9 관련 기술 개발과 허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유럽 침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K9가 그만큼 넓은 지역에 퍼져 있다는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K9 클럽의 영향력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때 K9 클럽은 그 자체만으로도 단단한 군사적 동맹입니다. 전 세계 어떤 무기체계도 이처럼 발전적인 성향의 컨소시엄을 결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기껏해야 연합훈련 등을 통해 제한된 정보를 공유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반면 K9 클럽은 분명 유럽의 일부이지만 나토 소속이 아닌 나라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2023 K9 클럽에서도 나토 가입국은 노르웨이와 폴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9 클럽은 북유럽 국가들의 군사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대명제가 아니라 K9의 체계를 공유하며 군사적 관계성을 다져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나토에서 지정한 최대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호주가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유럽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약한 나라들은 단지 이것만으로도 K9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 할 텐데요. EU와 나토를 이어 유럽 내부에서 강력한 국제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이름은 K9 클럽이지만 인도, 튀르키예, 이집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유럽 내에 국제동맹을 준비 중이라는 강력한 증거인데요. 물론 국제동맹 수준이 되지는 못하더라 해도 대한민국에 손해볼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K9 수출 대상국이 늘어날 뿐인데요. K9 클럽을 통해 공유된 운용정보와 노하우, 천차만별 기상 환경에서의 훈련 경험들은 그 자체만으로 돈 주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들입니다. 이는 K9의 개량, 수출형 현지화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장 K9 자주포가 세계 자주포 시장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적극적인 현지화와 기술 이전이 컸습니다. 일례로 K9를 도입하기 전 폴란드의 주력이었던 아즈크라프는 영국 AS-90 포탑을 K9 차체에 올린 자주포인데요. 재미있는 건 아즈크라프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아즈는 폴란드어로 자주국사 포를 의미하고 크라프는 단단한 등껍질의 개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이름 그대로 K9 차체를 선택하면서 든든한 지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1997년부터 국산 자주국사포 개발을 시작했지만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양산 단계에서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동 제어였는데요. 당시 폴란드는 넓은 평야지대의 교전을 염두에 두고 AS-90의 포탑을 155mm 52구경장으로 개수하여 자국산 업엔지 무한궤도 플랫폼을 탑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꺼리튜브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듯이 155mm 52구경장 주포의 반동 제어는 말처럼 뚝딱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업엔지를 사용한 아즈크라프 초기 프로토타입도 반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심할 때는 자세 제어는 고사하고 차체에 균열이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이 와중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은 폴란드의 K9 차체를 제안했고 폴란드는 업엔지 플랫폼 개발을 포기하면서 이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성공적이었는데요. 폴란드 군부 내에서는 차체를 바꾸기 전후 차이가 완전히 다른 자주포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극명하게 달라졌다고 감탄했습니다. 기동성 측면에서도 업엔지 테스트 당시 아즈크라프는 최대 출력 850마력의 도로 기준 최고 속도가 60km에 불과했고 항속 거리도 360km가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K9 차체로 변경하면서 기존 52톤이었던 무게가 48톤으로 경량화되었고 그러면서도 최대 출력은 1025마력, 최고 속도는 67km를 기록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항속거리도 400km로 증가했으며 심지어 도석 가능 심도가 1m에서 1.5m로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쌓인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는 2022년 한폴방산 계약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역대급 방산 수출 계약에 물꼬를 튼 것은 물론 차체 플랫폼으로서 K9의 확장성을 확인한 셈이니 상당한 이득이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K9 차체를 이용한 장갑차, 군안전차, 전투공병차 등의 수출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K9의 확장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수출 버전에서도 K9는 완벽한 현지화 운용 능력을 입증했는데요. 바로 2017년
핀란드가 도입한 K9FIN입니다. 핀란드도 K9FIN에 아주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K9FIN의 핀란드 공식 명칭은 K9FIN 무카리입니다. 이는 슬래지 해머라는 뜻인데요. 속된 말로 오한마가 바로 무카리입니다. 대대로 냉병기 시절 적의 머리통을 깨부수는 1등 공신이 무카리였던 것처럼 K9의 화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K9FIN은 영하 30도에서 최고 50도까지 떨어지는 북유럽 핀란드의 극한 기후에서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K9FIN은 2017년 기준으로 상당히 드문 기술이었던 보조동력장치 APU를 추가 탑재했는데요. 그리고 이 덕분에 K9FIN은 핀란드의 혹한 기후를 뚫고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오죽하면 2022년 11월 핀란드가 38대 추가 구매를 결정할 정도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K9FIN은 엔진 예열기와 각 부품에 단열재를 추가하는 등 현지 환경에 맞는 맞춤형 방안 대책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런 기후 대비 기술은 결국 K9의 또 다른 수출 성공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대한민국의 K9 덕을 톡톡히 본 인도가 최고의 수혜자라고 할 만한데요. K9의 인도 버전인 K9 버자티입니다. 버자는 힌두어로 천둥을 뜻하는데요. 여기까지는 K9의 인형이자 수출 명칭인 천둥, 썬더가 그대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바즈라는 인도 신화에서 신들의 왕 인드라를 상징하는 무구입니다. 인드라는 천둥과 번개를 다루는 뇌신이자 전쟁의 신이기도 한데요. 인도가 이런 대단한 이름을 K9에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시험성 평가를 치른 경쟁 모델 중 인도가 제시한 모든 성능 실험을 통과한 자주포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뿐이었는데요. K9 버자티는 인도의 사막과 고산지대를 오가는 극과 극의 환경에서도 모두 최고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K9 성빈과 마찬가지로 APU를 탑재하면서 고산지대용 방안 패키지를 추가하고 사막 운용을 위한 방진 체계와 공기허가 시스템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인도로서는 그야말로 전장을 가리지 않는 전쟁신의 무구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강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무한한 확장성에 더해 현지 추가 개량까지 염두에 둔 기술 이전, 심지어 성능을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은 K9의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점령한 근거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운용 국가 간의 정보 교류까지 가능한 국가연합이 존재한다는 건 K9 자주포의 점유율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든든한 데이터베이스와 K9 사용국이라는 동맹까지 생기는 마당에 일단 도입만 하면 기존에 쌓인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현지 라이선스 생산 또한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 또한 K9를 보다 원활히 운용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인데요. 알기 쉽게 비유하면 대한민국의 본사를 두고 전 세계 곳곳에 대리 지점이 있는 형태라 지리적 페널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AS는 물론 유코판, 장비 공유 등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건데요.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루마니아까지 다방면에서 MOU를 맺으면서 K9 자주포 도입 초읽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물량을 바탕으로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드론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 중국이 이를 믿고 서해를 넘어 끊임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콧대를 눌러줄 수 있는 첨단 무기가 한국에서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리조차 나지 않는 이 무기를 사용하면 중국의 수천대 드론대도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어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무기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드론이죠. 원거리에서 벌떼처럼 몰려드는 무인 드론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적의 요충지를 깊숙이 파고들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잡아야 본전이고 놓치면 막심한 손실을 입는 비대칭 전력 수준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러한 장점이 잘 드러났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다양한 드론들이 러시아군 전차 위로 유유히 날아가 떨어뜨린 포탄으로 잇따라 괴멸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미래에는 전차가 아예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흑해 한 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은 단 한 대의 드론에 눈이 팔린 사이에 미사일에 얻어맞고 적침당하는 구로까지 당해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죠. 이를 지켜본 세계 각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둘러 드론 전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은 특유의 물량 공세로 어마어마한 양의 드론을 확보해 드론 전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까지 조심스레 나오고 있네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차와 기갑 병력의 혼신을 쏟고 있는 한국군한테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4위 기갑 전력을 보유한 한국은 국산 전차를 전 세계 이곳저곳에 수출까지 하면서 점차 레드팀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차 잡는데 특화된 드론 전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를 돌파할 생각이죠.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드론이 효과적으로 전차를 잡아내는 모습을 본 중국은 전략이 들어맞았다고 판단해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전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드론이 전장의 스타로 떠오른 요즘은 그 정도를 넘어서 앞으로는 아예 전차가 사장될 것이란 전차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거한거 포주의의 대명사였던 거대 전함들이 제대로 주포 사격을 해보기도 전에 공중에서 달려드는 함재기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린당했던 것처럼 전차 역시 드론에 의해서 같은 방식으로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전황을 지켜보며 드론의 성능에 확신을 갖게 된 중국은 지금도 틈만 나면 드론으로 가까운 대만 해안의 초소를 엿보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어서 한국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드론 병기의 증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죠. 바로 군집 비행인데요. 수백 대의 작은 드론이 때를 지어 날아가 목표물이 드론의 수량에 미쳐 다 반응하기도 전에 파고들어 자폭해버리는 전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폭 드론 한 대 한 대가 줄 수 있는 피해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마어마한 수량으로 밀어붙이면 적은 수의 항공기 몇 대를 막는 데 특화되어 있는 기존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이를 전부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벌떼가 몰려들면 손으로 한두 마리를 쳐내더라도 남은 수백 마리한테 쏘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재래식 병기로 그나마 이에 저항이라도 해보는 방법은 기관포 화방을 펼치는 방법뿐. 이미 시계의 전투에 특화된 현대의 무기체계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탑재된 몇 정의 발칸포에 의존해 화방을 펼치게 되겠지만 이 또한 포착할 수 있는 표적의 수에는 한계가 있죠. 결과적으로 자폭 드론의 군집 비행 공격을 허용하게 되면 전차와 같은 기갑 병력은 물론이고 적수가 없을 것만 같던 항모전단조차도 별다른 대처조차 못한 채로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양쪽의 운용 비용을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교환비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날고 기는 드론이라도 무적은 아닌 법. 드론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한 번에 바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천적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중국의 민간 드론 회사가 공연을 하던 도중 경쟁 업체의 방해로 드론 수백 대의 제어에 실패하고 통제를 잃은 드론들이 무력하게 떨어지는 장면을 담은 것입니다. 여기서 경쟁 업체가 방해 공작에 동원한 것이 바로 드론의 천적인데요. 언뜻 일반적인 소총과 비슷한 외관을 떤 이 무기는 한국의 삼정솔루션이 개발한 것으로 안티드론건이라고 불립니다. 드론이 워낙 접근하기가 쉬운 기술이다 보니 고가치군 자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할 위협에 시달리는 세계 각국은 어떻게든 효과적인 드론 방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중 폭발탄 같은 재래식 무기부터 레이저 병기같이 SF에나 나올 것 같은 기술까지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그중 상용화되어 실전에서도 쓰이고 있는 유일한 기술이 안티드론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삼정솔루션이 만든 안티드론건은 성능과 휴대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는데요. 재민 관련 특허 19건, 최고 수준의 기술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국내의 수많은 기관시설은 물론 정부 청사에까지 납품되며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등장한 휴대용 안티드론건 쉴드론 P타입은 극대화된 휴대성으로 단독 임무 수행도 가능하며 시스템과 연동한 시통합 운용도 가능한 범용성을 보여주었죠. 안티드론건은 방해 전파를 방사해서 사정권에 들어온 드론이 원격 신호를 수신하는 것 지체를 봉쇄합니다. 원점으로부터의 명령 신호가 사라지면 드론은 보통 즉시 작동을 멈추고 추락하거나 제자리에 멈춰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죠. 그때부턴 드론도 그냥 가만히 있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전파를 통해 드론을 막는다는 것은 의외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물리적인 타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잔해나 폭발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입니다. 드론이 공격하는 목표가 꼭 전체 같은 군 자산뿐이라고는 한정할 수 없죠. 드론을 물리적으로 격추하려다 보면 사선상의 아군 병력이나 아군 시설물 등이 들어가 버려서 드론을 관통한 탄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의 경우 의폭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시가지처럼 복잡한 구조물이 많은 환경이나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소처럼 조금의 시설물 피해만으로도 큰 손실이 되는 환경에서는 드론 방공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안티드론건은 드론에는 생체기 하나 내지 않으면서 작동만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드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티드론건은 드론 하나하나를 일일이 노릴 필요 없이
일정 범위 전체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데요. 총구로부터 방사각 40도, 교란거리 500m 내의 전 구역의 방해 전파를 방사합니다. 간단히 계산해봐도 최대 교란거리에서는 무려 가로 세로 56m에 달하는 구역을 드론, 청정지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드론이 때를 지어서 몰려드는 군집 비행을 견제하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밤하늘의 오른기를 드론으로 그리는 퍼포먼스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투입된 드론이 1218대, 최대 비행폭은 400m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론상 단 8정의 안티드론건만 있다면 이만한 규모의 드론 무리조차 몇 초 만에 전부 고철 더미로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능을 갖췄음에도 병사 개개인이 휴대하는 것이 가능한 크기라서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드론 방공 수단으로 꼽히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도 이 안티드론건은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기다 보니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해 전파를 계속 조사하고 있어야만 드론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의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배낭형 배터리에 따로 연결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죠. 또한 물리적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의 반대 극부로 드론을 정지시키는 한정적인 효용만 제공하기 때문에 드론을 파괴하려면 추가적인 공격을 가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총기 액세서리형으로 개량하는 것인데요. 고성능 경량 배터리와 일체화하고 개인 화기의 레일 마운트에 호환시켜 드론을 정지시킨 후에 즉시 실탄을 쏘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티드론건을 확대해서 기동병기에 탐지하는 것입니다. 최근 LIG 넥스1은 차세대 드론 방어 체계의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상용 드론에 대한 탐지와 식별, 재민이 가능한 제머를 차량에 탑재하는 방식이죠. 이 제머의 작동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안티드론건과 동일한 것인데 사람이 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므로 배터리 용량 및 출력에 대한 제약이 사라집니다. 또한 후일 이 시스템이 전차와 같은 기갑 차량에 탑재되게 되면 자연히 화력 체계도 갖춰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지시킨 드론을 파괴하는 일도 간단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 병기의 등장으로 전차 무용론까지 대두된 가운데 향후 등장할 전차들도 이에 저항하기 위해 드론 방어 체계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의 LIG가 발빠르게 드론 방어 체계에 뛰어든 바 한국의 기갑병력은 중국의 드론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점점 커지는 안티드론 시장을 선점해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드론이 전장에서 활약하며 전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던 만큼 안티드론건과 드론 방어 체계 역시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단기적인 상황만 보고 설분리 드론 전력 강화의 역량을 쏟았던 중국은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껏 벌떼 같은 드론을 만들어 띄워도 안티드론건의 사정거리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우수수 쩔어져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보까지 수집당할 수도 있어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 분야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자 중국은 한국의 전차대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시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기술력으로 또다시 오만한 중국의 콧대를 눌러준 가운데 이미 한국의 드론 방공 기술을 수입하길 원하는 국가들이 줄을 서 대기 중인 상황. 한국이 앞으로도 이렇게 군사 기술과 수출 시장 양측에서 전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